이 재판을 위해서 또 서명 활동이 또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우리 애국 동포들이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중에 우리 공화당을 희망으로 보고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하고 또 기대하고 또 지켜봐 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많은 우파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놨지만 윤석열 정부가 좀 여러 가지로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고, 또 일부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정복 좌파를 뿌리 뽑을 것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아주 기대하면서 열렬히 신봉하는 그러한 또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또 정복 좌파는 정복 좌파대로 이재명 당대표인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또 야당 내에서도 이제 온건한 전통 야당 세력들이 내년 후년 총선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정말 이합집산의 그런 상황이 오늘날 정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방송을 1, 2부로 나눠서 1부는 정치 삼국지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한 주간 동안 방송하시거나 또 발언하시거나 연설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리뷰를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특집으로 오늘 이제 4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부는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에 대한 리뷰, 그리고 2부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시리즈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9일이죠. 12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2016년 12월 9일 바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탄핵 소추의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죠. 신문 기사와 공소장 내용, 공소장이라는 걸 뭡니까? 아직 재판이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 제출을 했고, 또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삼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사안별로.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통과시켜버린 그런 날이 바로 오늘 탄핵소추안.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국회 반란이다, 국회 반역이다, 국회 쿠데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2016년 12월 3일 즉 탄핵 소추를 앞둔 촛불 제5차 제6차 촛불 집회입니다. 이게 그때 언론 방송에서 약 230만이 모였다고 선동을 했죠. 즉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촛불이었고, 모든 언론 방송들이 232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로는 그때 한 40만 명이라고 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뉴시스 사진인데 뭐예요? 광화문 양편의 사진을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모인 모양을 보이려고 양편에 있는 그 사진을 2개를 똑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 참 언론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선동해서 탄핵이 국민의 뜻인 양 해서 12월 3일 날 이렇게 압박을 해서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을 바로 그 유명한 권성동, 이 권성동이 지금 또 실세가 됐죠. 그때 탄핵에 앞장섰던 특검 이 윤석열 친구인데, 이 윤석열을 결국 데려다가 자당의 또 후보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윤핵관 실세라고 지금 날뛰는 게 이게 바로 권성동 의원입니다.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자기가 탄핵소추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 당시 야당이야 뭐 여당의
대통령이 날아가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는 이제 탄핵을 가결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이렇게 탄핵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여야가 내각제를 해서 권력 나눠먹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임 1년을 남겨놓고 그 당시 집권 여당 이 김무성, 유승민, 이 권성동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차기는 내가 세운다 라는 말을 했듯이 이 세력들이 종북 좌파와 야합을 해서 탄핵 이후에 내각제 개헌을 해서 권력 나눠먹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탄핵이 진행되고서는 촛불이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세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들이 야 우리가 왜 권력을 나눠먹냐, 이번에 정권을 찬탈하자. 그래서 그때 갑자기 12월 추운 날에 무슨 구호가 나옵니까? 벚꽃 대선의 구호가 나오죠. 벚꽃 대선.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각제가 아니라 내년 5구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끝날 줄 알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집권 여당의 배신 세력과 야당 종북 좌파 세력의 야합한 이 국회 반역, 이 국회 쿠데타를 우리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이 제목을 정치 삼국지라고 한 이유가 이때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삼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보수 우파 위장 보수 우파 세력과 종북 야당 이 세력과 바로 탄핵이 잘못됐다, 배신이 잘못됐다, 보수파가 무너졌다 라고 해서 나온 세력이 태극기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12월 10일 촛불 집회죠. 12월 10일 광화문은 제7차 촛불 집회인데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니까 그때부터 촛불이 이제 모이지를 이제 숫자가 줄죠. 뭐 말씀드린 대로 12월 3일 날 6차 때 언론이 230만 모였다고 선동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촛불의 동력은 줄어들었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점점점 모여진 태극기 세력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 가지고 소라탑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1차 태극기 연합 집회로 탄기국이라는 것을, 즉 탄핵 기각 국민 총궐기, 즉 탄핵 소추가 결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헌재로 넘어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3개월 동안 직무 정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이 태극기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10일 날 소라탑에서 제1차 탄기국 집회가 있던 날입니다. 촛불들은 신이 났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횃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횃불 시위가 등장합니다. 이제 촛불 시위를 넘어서서 이제 횃불 시위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신이 났죠. 그래서 곧 이제 헌재에서 탄핵될 것이고 이제 벚꽃 대선 들어가면 정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촛불의 시위가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서는 이제 탄교. 저는 그 당시 천안 그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촛불은 뉴스에서 방송한 걸 알았지만 탄국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서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런 중에 이제 어느 순간 어느 분이 유튜브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태극기 집회가 활성화되면서 또 새로운 이 보수파의 물결이 이제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이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삼국지가 형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보수 반역 세력, 종북 좌파 세력, 그리고 순수한 진성 보수 애국 태극기 세력. 그런데 5구 대선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물론 그 전에
3.10 사건, 3.10 사건이 있었죠. 결국 탄핵 기각이 아니라 아마 탄핵이 각하될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3월 10일 날 헌재 재판 때 이제 시위를 할 때 저도 당연히 탄핵 각하가 되겠지 하고 그 탄핵 각하에 대한 연설을 하려고 제 순서가 돼서 계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파면됐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전해지면서 막 아수라장이 됐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일찍 올라갔으면 아주 탄핵 각하를 아주 용감하게 외치다가 창피를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3월 10일 날 그래서 그때 3월 10일 날 우리 눈앞에서 우리 동지들 5분들이 스피커에 두개골이 깨져서 피를 흘리시고 또 압살을 당하시고 저는 그때 무대에서 이 군중 속에 숨어서 폭력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막 부안해동할 때 그걸 좀 안돈시켜 보려고 애국가를 이제 부르면서 안돈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사이에 이 지하도로 가려던 분이 경찰이 지하도 그 유리문을 내리는 바람에 그 유리문에서 압사당하셔서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경찰이 앞에서 다 봤다는 얘기죠. 경찰이 그 지하철 안에서 유리문을 내리고 거기에 사람이 밀려가지고 그 유리문에서 압사당하는 것을 경찰이 보면서도 이 국민을 애국 국민들을 살려주기는커녕 방관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5분씩이나 돌아가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5구 대선이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공식 카페에도 글을 썼고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지난 원래 때 그 비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5월 9일 날 이제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새누리당 공동대표이면서 권영애 장로가 새누리당 공동대표이면서 자기 당이 배출한 조원진 후보에게 후보 포기 또 사퇴 압박 이거를 제안하니까 이제 조원진 후보님께서 당원들에게 묻고 그 당원들의 결심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4월 20일인가요? 그 시청역에서 이제 첫 유세할 때 권영애 장로가 등단에 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당원들이 난리가 났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대선 시작하는 날 유세하러 왔는데 그런 질문하니까 너무 당황돼가지고 옆에 계신 우리 조원진 후보님에게 아니 후보님 어떻게 된 겁니까? 끝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슬쩍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원지 대표님 말씀께서는 그때 이제 그 당원들의 그 눈빛을 보고 새누리당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만들어냈는데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배신을 해가지고 후보를 사퇴를 권고하고 홍준표와 연합을 얘기하니까 이미 새누리당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그때 대한애국당이 탄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그때부터 이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붙잡고 이 탄핵 무효를 외치려고 하는 이 지지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이 난국을 타개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미약하지만 삼국지가 형성이 된 겁니다. 보수 반역 세력, 종북 좌파 세력, 그리고 정통 보수 구국 우국 세력,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세력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삼국지 지형으로 이 삼국지 지형 정말 우리가 이 거대 양당 여야 거대 양당의 참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생존해야 되고 또 확장하고 또 강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두 세력을 무너뜨리고 수권 정당까지 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창당한 이제 5년이 지났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두 세력에게는 우리가 공동의 적이지 않습니까? 종북좌파는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우리공화당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다는 아니지만 물론 거기에도 아직도 친박 세력이 남아있고 또 순수한 세력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탄핵 소추안을 했던 위원장 권성동이가 거의 실세 노릇하는 윤핵관이고, 또 그 권성동이 그 세력이 종북좌파의 검찰총장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게 또 우리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들의 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들의 실질적인 정적인 종북 좌파 세력과 가장 강렬하게 또 싸우는 우리공화당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계륵인 거지, 계륵. 이거 먹어버리자니 아깝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종북 좌파 방송에 많이 출연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물론 언론 방송계가 지금 거의 종북 좌파가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언론 방송들이 종북 좌파 세력이고, 또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기존 언론 방송에 대한 불신이 심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유튜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북 좌파 세력들도 생존을 위해서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님이 고정으로 나가는 사실 스픽스도 종북 좌파 언론계에서 일하던 그런 분입니다. 김종옥 박사 같은 분도 청와대 그 종북 좌파 노무현 정권 때 행정관 했던 분이고, 또 그런 종북 좌파 정권 때 통일부에서 일했던 아주 그쪽 세력의 핵심 멤버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북 좌파 언론 방송, 신생 방송, 자기네들 이제 시청률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초청을 하느냐? 지금 종북 좌파 이 야당이 아주 지지멸렬하기 때문에 이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조원진 대표는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거는 왜 못했는지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전혀 국민들에게 안 먹히는데, 오히려 조원진 대표님의 합리적인 비판을 정말 자기네들 대신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는 정말로 조중동, 종북좌파 다 우리 정의와 진실의 세력인 우리공화당을 다 무소화하기 때문에 전혀 방송에 노출을 안 시키는, 그야말로 조원진 우리공화당은 금기어가 될 정도인데, 이런 형태로 인해서라도 방송에 나가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말씀을 하니까 종북 좌파 사람들까지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국은 줄 알았더니 옳은 소리 하네, 합리적이네, 굉장히 부드럽네 하면서 우리는 이 삼국 지형에서 우리를 지금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시아투데이 같은 이제 보수파 방송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또 나가시면서 점점 그 보수파의 그 건전한 우파 방송들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정재규나 또 김세희나 또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그 TV조선이라든지 이 우파 방송들이 조원진 대표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뭐예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조원진 대표님이 합리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우파 방송들은 오히려 조원진 의원을 초청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도 거기에도 이제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 아시아투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방송의 지형이 넓혀지는 이유가 바로 삼각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각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문외한이고 역사는 좀 공부했지만 정치 문외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조원진 대표님에게서 정치를 배우면서 이제 조금 조원진 대표님의 의도라든지
또 그 핵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조원진 대표님이 그동안에 계속 방송에 나가서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국가 운영 비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운영 비전이 없다.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의 문제다. 계속 강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컨트롤 타워가 생겼잖아요. 윤석열 정부 내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2말 3초 여당 전당대회를 지시할 정도로 뭔가 정치 일정을 나름대로 잡아나가는 그런 이 스케줄이 갑자기 그 아마추어 같고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년 1월 1일 추석을 즈음해서 아마 제도 예상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국가 운영 비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즘에 최근에 조원진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당 내의 집단 지도 체제와 그리고 야당의 분열 위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집단 지도 체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집권 여당의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존 여부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판이 엊그저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벌금이 없어요. 실형이죠. 그래서 보통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뭐 1년 이하거나 2년이거나 1년 6개월이나 나옵니다. 아니면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바로 무죄가 나오든지 1년 6개월 실형이 나오든지 뭐 법정 구속이 되든지 뭐 법정 구속은 안 돼서 어쨌든 나오다든지 아니면 뭐가 나와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이제서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조원진 대표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 집단 지도체제가 생겨야 그 집단 지도체제 내에 조원진 대표님하고 밀접한 계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상현이라든지 박대출이라든지 또 주호영은 탄핵에 적극적으로 앞서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구와의 그 인간관계라든지 이러면서 우리와 연대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종북좌파 세력도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권 내려놔라. 이거 뭐 당대표한테 공천권 내려놓으라. 이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조홍천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우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종북 좌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지 당장 눈앞에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이제 당내에서 서서히 친명과 반명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아주 예언을 하니까 방송의 패널들이 깜짝 놀리면서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윤석열과 나를 세운 유승민이가 바로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하기야 종북좌파에서 칼부림했던 윤석열을 데려다가 보수파의 대통령을 세울 지경이니 하물며 또 이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운 그래도 보수파라고 하는 유승민을 데려다가 종북좌파의 색깔을 희석시키고 또 대구 경북 세력을 또 포함하고 온건한 그런 야당의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는 충분한 카드가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또 이재명을 또 날카롭게 비판하는 우리 또 조원진 대표님의 역할이 그 사람도 자기네 말을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정말 굉장히 복잡한 삼국지 시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종북좌파 그 두 세력 사이에 우리 공화당이 삼국을 형성하면서 아직까지는 세력이 미약하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면서 그리고 확장하면서 강화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점점 커져서 삼국을 통일하는 수권 정당으로 나가는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조은지 대표님의 이런 고도의 정치 철학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줍지 않게 무슨 뭐 집회하자, 민노총과 맞불 집회하자, 야 정광훈이하고 연대해야 되잖냐, 이런 뭐 그런 분이 많지 않겠지만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계속 정중동하고 호시오부하고 요 두 세력 사이에서 최대한 우리가 생존하면서도 확장하면서도 강화하면서도 지금 국민적 분위기는 점점점 무르익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양당에 대한 분노와 환멸과 절망이 점점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30%, 하여튼 종북좌파는 죽어도 싫다, 그런 게 이제 30%. 어떻게 해서든지 반보수 세력으로 정권을 쥐어야 되겠다, 30%. 나머지 지금 40%가 절망하고 있는, 또 분노하고 있는 일반 중상층과 일반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포섭하고 또 끌어들이고 또 지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홍보관도 열고 또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방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 이 방송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아시는 대로 촛불난동 5년 동안에 국민들이 이제 방송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계적인 댓글 조작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실시간 댓글 들어가 봤지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계속 못 올립니다. 시차를 두고 올려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적인 여론 조작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열심히 있는 손가락 파이터들이 생기면 이제 진짜 우리 여론을 장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꾸 팩트체크라는 말을 하잖아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도 MBC가 왜 깨갱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당당해요? 왜? 거짓말이니까 MBC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크. 그만큼 사실과 진실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선전선동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민노총 시위가 동력을 잃어버렸냐? 옛날 같으면 그 화물연대 무슨 이 시위를 미화하고 뭐 하면서 막 언론 방송이 할 텐데 이제는 나름대로 팩트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고 또 어쨌든 보수 정권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보수 세력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니까 아주 팽팽하게 여론이 맞으면서 더 이상 선동을 못하고 안 먹히는 거죠. 이럴 때에 5년 동안 줄기차게 정의와 진실을 외친 우리 공화당, 특별히 우리 공화당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을 바로 열심히 손가락으로 퍼나르고 해서 이 확장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확장과 강화와 그리고 결국에는 수권 정당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우리 공화당의 정의와 진실 이걸 알아갈 때에 위대한 역사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사진 보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은 사실 무혈혁명입니다. 그 당시 방송이 5.16 무혈군사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촛불도 혁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레이몬드 아론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지식인인데 이 레이몬드 아론이라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 아니? 혁명이 성공하면 혁명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혁명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공약입니다. 자, 모든 혁명은요 나름대로 좋은 공약을 내놓습니다.
좋은 공약을 내놓고 혁명을 하죠. 그러면 혁명의 성공의 근거가 뭡니까? 공약대로 이루어지면 성공한 거예요. 자, 촛불도 혁명이라고 그러죠. 저들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촛불 혁명에 공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약이. 촛불 혁명의 이념과 가치와 프로파간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성공했느냐? 그것대로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정권을 탈취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좋다 이거예요. 정권을 그래서 종북좌파가 5년 동안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원전 망가뜨렸죠. 안보 망가뜨렸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물에 빠진 사람 탈북몰이 해가지고 죽였죠. 또 강제 북송시켰죠. 코로나로 국민 중상층 작살냈죠. 놀라운 거는요, 5.16 혁명공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가지인데 6번째는 의례적인 정치적인 멘트고 언제든지 성명과학이 수행이 되면은 민정이양한다라는 그거고요. 1, 2, 3, 4, 5번 어떻게 됐습니까? 100% 아니 100% 정도가 아니죠. 200% 성공을 했죠.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 그래서 반공주의로 공산주의를 완전히 극복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또 유엔의 헌장을 준수해서 국제협약을 일으킨다. 바로 우리 국제외교가 지금 자유우방 국가가 저 제3세계까지 동구권까지 다 무너뜨리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부정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깡패 때려잡고 또 서정세신 공무원 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역대 모든 정권의 부정부패를 비율로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김영삼 때 소통령 김현철 비리, 김대중 때 홍삼 트리오, 홍업, 홍걸, 홍삼 트리오 세 아들 비리, 이명박, BBK 비리.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상징적으로 비리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를 제거하는 자주 경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경제 4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열망인 국토통일, 국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공산주의와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지금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완벽하게 북한을 제압해서 북한은 오로지 핵 하나 가지고 생존을 지금 모색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 종북좌파는 어떻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계속 5.16 군사 쿠데타다, 군사 정권이다 이거로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종북좌파 세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인권 탄압이다. 그래가지고 신영보기를 영웅화시키고 그 당시 그 독재 투쟁했던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가 되고 하는 계속 이게 역사 아닙니까? 5.16 무혈혁명을 5.16 군사 쿠데타로 계속 군사 독재라고 해가지고 그 이념으로 반대해가지고 결국 정권까지 잡은 게 종북좌파 아닙니까? 그럼 과연 촛불혁명이 혁명이냐, 혁명 성공했느냐? 바로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촛불은 쿠데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기습 제2의 적화통일과 같은 그러한 촛불이고 국회 탄핵이고 헌재 사법부의 반역이고 반역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지식층들이 다 반역한 그런 반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5.16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정신을 계속 우리가 개성하고 또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 개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을 개성해 나가는 그야말로 제3세력 또 정치 삼국지의 새로운 통일 세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이 양당 세력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 사진에 레이몬드의 또 명언 하나를 기억하는데 People obey the strong one. 보통 국민들은 권력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존경하는 것은 의인에 의해서만 존경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종북 좌파 세력이 사실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도 거기에
하나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에 복종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찾고 자기 이득을 찾고 또 보수 반역 세력이지만 그래도 보수라는 명목으로 그 권력에 따라붙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 세력들이 권력에 쫓아다니고 홍준표 쫓아다니고 황교안 쫓아다니고 또 홍준표 쫓아다니고 또 이제 윤석열 쫓아다니고. 왜? 그들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스트롱이니까. 여당의 스트롱, 야당의 스트롱. 그러니까 국민들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촛불도 일어나고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기도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순간 정의를 리스펙트, 존경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정의 진실 투쟁을 한 우리 공화당 이 제3세력으로서 이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고 확장하고 강화해서 결국 수권 정당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